지금부터 정보산업과 정보기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정보산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 과정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은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따라가기도 힘든 게 현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즘 정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정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보라는 것은 영어의 information을 우리말한 건데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 또는 가공한 지식을 정보라고 합니다. 어떤 자연이나 혹은 사회, 혹은 인간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지식을 모아둔 것을 자료라고 한다면 이 자료가 어떤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가공된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또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필요한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요즘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정보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나 경제가 운영되고 발전되어 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정보기술이라는 거, 우리 IT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럼 정보기술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보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사용하는 각종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스마트폰,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 등 이런 유무형의 컴퓨터 기술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기술, IT의 신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크라우드 컴퓨팅, 유비쿼터스, 가상현실, 보통 VR이라고 부르죠.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요즘 가장 각광받는 3D 프린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3D 프린터라는 것은 기존의 생산 방식과는 달리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을 말하는데요. 제품을 인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차원의 입체 문품을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을 말하는데 벽돌같이 쌓아서 인쇄하는 적층형이 있고 조각같이 깎아서 인쇄하는 절삭형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이라는 건 도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프린팅인데요. 프린팅은 재료를 가지고 실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제품을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은 3D 프린터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공 심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옷 같은 것도 이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건물까지도 지금은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를 취득하는 센서 기능이 필요할 테고요. 통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사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해킹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안을 강화하고 제품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사물 인터넷이 해킹되어 다른 사람이 내 전자기기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보안의 중요성을 알겠죠. 잘만 사용되어지면 그림처럼 매우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이불에 장착된 습도 센서가 땀의 양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에어컨을 가동한다든가 차량 고장 예측 서비스가 정비 시기를 안내해 준다든가 엔진 오일을 점검하세요 이런 식으로 신발에 장착된 센서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동 자세를 교정하고 운동 양을 알려준다든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해서 애완동물을 실시간으로 카메라로 확인할 모기를 줄 수 있다든가
자,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물 인터넷은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센서와 제어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해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차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GPS하고 라이더입니다. GPS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 이걸 통해서 자동차의 조향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라이더는 원래 이제 레이저와 음파 장비 그리고 3D 카메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주변 환경을 3D로 지도를 생성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의 눈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볼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옛날에 운전할 때 자동차 핸들을 한 손으로 돌렸니 어쩌니 하면 할머니 핸들이 뭐예요? 하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자동차에 핸들이 아예 있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뭐 테슬라 회사에서는 시판도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고 일반화되기까지는 좀 안전성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5, 6년 정도 되면 우리들도 모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센서하고 인공지능 GPS 등으로 주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많은 도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GPS 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갈 수 있게 뭐 우회 도로를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드론인데요.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행 물체로 무인항공기의 일종이죠. 관련 분야로는 뭐 촬영, 배달, 농약 살포, 대기 측정, 구조 활동 등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때 드론 쇼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큰 대회라든가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드론을 이용한 다채로운 쇼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문제점도 있죠. 워낙 작은 비행 물체이다 보니까 레이더방에 걸리질 않아서 테러라든가 뭐 암살 같은 데 사용이 되는 거죠.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드론을 이용해서 폭탄으로 공격을 해서 세계 유가가 폭등하기도 했었는데 유전 불 끄는데 거의 한 달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사생활 침해도 일어나고 드론이 추락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드론으로 대체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도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대학이라든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드론 학과가 만들어질 정도로 드론은 앞으로도 아주 전망 밝은 신기술로 보여집니다. 또 인공지능도 있죠. 인공지능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지능이란 뜻으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라든가 학습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정보 기술을 말합니다. 관련 분야로는 자연어 처리, 전문가 시스템 분야, 영상 음성 인식 분야, 이론 증명 분야, 신경망 구조 분야 등이 있는데요. 현재 유명한 바둑 알파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가지니 혹은 SK의 누구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죠. 독거노인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이번 코로나19 때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어떤 회사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한 병실 소독을 대신하는 로봇을 병원에 보내줬다는 뉴스도 봤는데 앞으로 아마 인공지능은 진료, 법률 자문, 학습, 고객 상담 등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로 여러 분야로 발전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아주 각광받는 미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구름을 뜻하는데 구름 속에 컴퓨터가 있다.
즉 보이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통신이 되어야겠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기능을 말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네이버 클라우드, 원드라이브, 삼성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모든 회사 혹은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USB가 점차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다 소형화되고 무선 랜이라든가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죠. 핸드폰하고 똑같죠. 부모님들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또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의 GPS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알 수도 있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근처 상황이라든가 이동 경로 같은 것도 탐색할 수가 있죠. 또 냉장고는 RFID를 이용해서 보관 중인 식료품의 상태, 유통기한, 수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가 사람이 명령을 하면 주문까지도 합니다. 또 쇼핑 카트 같은 경우는 RFID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고 또 담은 물건을 자동으로 계산까지 하고 있죠. 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RFID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초소형 반도체에다가 각종 식별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상품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동물 같은 것에 부착을 해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제 관리하는 기술을 우리가 RFID라고 하죠. GPS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위치 추적. 그래서 위치 정보라든가 항공기, 선박, 자동차 이런 자동 항법, 교통 관제, 지도 지도 이런 데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블루투스는 또 잘 아는 것처럼 10m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 정보 기술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을 현실같이 보는 것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현실 세계처럼 느끼고 가상의 물체들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관련 분야는 건축 및 설계, 전자상거래, 교육과 훈련, 제품 전시 등과 같은 분야에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VR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VR 게임은 한 번쯤 다 해봤을 테니까 아마 잘 알 겁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에 가상을 추가해서 보여주는 거죠. 현실 공간상에 컴퓨터가 재현해낸 가상의 정보 공간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와 GPS 발달로 증강현실 기술이 활발히 발전되고 있고요. 서울 지하철 몇 군데에서는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제품을 광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작년에 현빈하고 박신혜가 주연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봤나 모르겠는데 거기 나온 게임이 바로 증강현실이죠. 현재 공간에 게임 속 그 캐릭터들이 나오고 실제처럼 그 캐릭터들하고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물론 이제 게임처럼 진짜 죽고 다치고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하죠. 자, 1번 기존 생산 방식과 달리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로서 컴퓨터로 제어되고 매우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정보산업의 신기술은 무엇인가? 자,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했었죠? 자, 그렇죠. 3D 프린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로 3차원의 물체를 아예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를 프린터기로 찍어낸 그런 개념이 바로 3D 프린터라고 얘기했었죠. 자, 2번 센서와 통신 기능을 장착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정보산업의 신기술은 무엇인가? 자, 센서가 나왔고 통신기술 이런 게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였죠? 사람과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3번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가지 센서와 제어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차이다. 자동차의 조향장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보기술과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인가? 자동차의 조향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타이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에 대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뭐겠어요, 여러분들? GPS죠. 자, GPS가 바로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GPS라고 얘기를 하죠. 4번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정보 기술의 분야이다.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었죠?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라든가 학습을 컴퓨터가 대신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그러면 1번 검색 엔진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구별. 자, 여러분들 검색 엔진은 너무나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죠?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것처럼 이런 데서 우리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에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이 맞춤형으로 다 구별이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2번 의학 데이터를 통한 의료 진단. 요즘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의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어떤 질병에 대한 정보를 다 집어넣고서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컴퓨터한테 그 사람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 컴퓨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을 중에서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이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한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요즘엔 당연히 의료 진단에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자, 2번도 거리가 먼 건 아니죠. 사용이 되는 거니까. 3번 인터넷을 통한 1대1 대전형 게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자, 그럴 때 친구랑 나랑 지금 1대1로 대전형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인공지능이 지금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상대방 친구의 능력과 내 능력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 실력으로 같이. 자,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4번. 자동 번역과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자연어 처리. 자연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언어를 우리가 보통 자연어라고 하는데, 요즘은 영어 같은 거 몰라도 요즘은 책이나 이런 것들 내가 다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번역하고 다 해주죠. 자, 이것도 다 인공지능 분야겠죠. 알파고 바둑 프로그램과 같은 게임 프로그램.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같이 게임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지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5번 정보통신기술의 기술적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자, 유비쿼터스가 어떤 거였어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1번은 맞았죠. 2번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간과 사물 간에 서로 소통하기 위한 정보통신 환경이다. 자, 앞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었으니까 자, 2번은 당연히 맞았죠. 3번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서비스이다. 여러분들 네이버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니까 알고 있죠.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빌려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로 일정 용량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데 그 이상의 어떤 용량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었죠. 자, 3번도 맞았죠. 4번 텔레매틱스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공유하기 위한 기술이다. 텔레매틱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동차하고 그 무선 통신을 결합한 그런 새로운 개념의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뭐 자동차 안에서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도 검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텔레매틱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기술은 무엇인가? 현실 세계의 배경에 3D 가상 이미지를 중첩하여 보여주는 기술이다. 현실 세계의 그 배경에다가 3D 가상 이미지를 중첩한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 감이 잡히고 있죠? 두 번째를 보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점을 비추면 상점에 관한 정보가 현실 화면에 중첩되어 표시되는 기술이 있다. 뭐였었죠? 그렇죠. 증강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번엔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4차 산업에 해당하는 사물 인터넷, 우리 앞에서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물에 센서라든가 통신 기능 이런 걸 장착해서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도 뭐 사물 인터넷 사실 많이 접하고 살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사람이 혼잡한지, 뭐 여유가 있는지, 우리 여기 앞에 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인 거죠. 그래서 센서를 부착을 해서 버스에다가, 그리고 언제 얘네들이 이 정류장에 도착을 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무작정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훨씬 좋죠. 자, 그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놀라워지고 있습니다. Change light. 사물이 말을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죠. 덕분에 도시도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도심 곳곳의 CCTV는 눈이 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바꾼 우리의 일상,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대학생 신재용 씨의 일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나 왔어. 불 켜. 말 한마디에 불이 켜지고 Change light white. 조명색도 바뀝니다. 말을 잘 알아듣죠? 불 밝기 10%.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을 시켜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집에 오면 뭐 와서 불 켜고 뭐 하나하나 플러그 꽂고 이런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더 뭔가 제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너무 편해요. 컴퓨터 켜.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컴퓨터가 알아서 세팅이 되고 실제로 대화도 가능합니다. 내 핸드폰 어딨어? 벨소리를 가장 크게 울려서 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울릴까요? 응. 네, 이제 MI9에서 벨소리가 울릴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이라 해도 믿겠는데요? 방 안의 다른 가전기기들도 모두 연동돼 있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재용 씨의 방이 스마트해진 비결 뭘까요? 친구가 스마트 플러그인데요. 허브에 연결만 해주면 말로도 제어를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히터 켜. 전원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 있어서 와이파이랑 핸드폰이랑 두 개가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오늘 소비량이 얼만큼인지, 현재 소비량이 얼만큼인지, 요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주고 플러그 하나만 사면 이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스마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 사물 인터넷. 청소해줘. 네트워크가 연결된 환경에서 사물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요. 사물 인터넷 시대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IoT 환경이 도래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크게 기술적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센서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우리가 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 있죠. 물론 기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4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문인식 센서, 조도감지 센서, 온도감지 센서, 지자개 센서 등등요. 제품 하나에 센서를 14개 집어넣고도 전 국민이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제품 가격이 적정해졌다는 건 바로 센서와 네트워크 환경의 값이 적정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단순히 물건이었던 것이 인터넷화됐고 그런 것들을 사물인터넷, IoT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물도 스마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깨끗한 물을 가정에 보급할 수 있게 됐죠. 경기도 파주시와 K워터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스마트 워터시티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취수원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으로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기기가 시간마다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했던 직원들의 작업 환경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파주 문산 정수장에 위치한 중앙 제어실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는 전 공정에 대한 실시간 운영을 이곳에서 원격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과 수량 감시 장치와 자동 배수 설비 등을 관망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수도 현황을 감시하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임진강의 금파취수장이라는 곳에서 강물 원수를 이제 취수를 해와서 원수에 대한 수질을 감시를 하고 그 주요 공정별 수질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부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르면 잔류염소는 0.1 이상 4ppm 이하, 잔류염소는 0.1 이상에 충분히 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잔류염소가 균등화되고 소독부산물이 저감되는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동식 원격 누수 감지 센서 및 스마트 미터링의 설치로 물 이송 과정의 누수도 줄었는데요. 이제 스마트 워터시티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물 공급에다가 수질에 대한 그 감시하고 대처까지 그리고 이제 대처에 더해서 이제 주민들이 그 수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의 수질 정보는 휴대폰 앱과 시내 전광판을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는데요. 전광판에서 확인하셨듯이 수질이 아주 양호한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그 전광판을 보고 음수대에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똑똑한 수돗물 관리를 가능하게 한 원격 검침 기술은 점점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많아지며 사물인터넷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사업체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7.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2%가 증가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스마트시티란 무엇일까요? 스마트시티는 도시통신망을 통해 모든 게 연결되고 지능화됩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 최근 몇 년 동안 화제가 된 대부분의 키워드를 품고 있는 개념이죠. 도시라는 것은 에너지 또는 전력 또는 교통 이러한 많은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걸 사람이 했었었는데 이제 이걸 센서가 탑재된 계측기들이 해보자라는 걸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표준화돼서 국가 전체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가 전체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부산하고 세종에서 먼저 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 전체의 어떤 효용성을 높인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이제 전국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과도기다 이렇게 봅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문제 해결.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안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까지 신기술을 이용해서 직접적 판단해서 더 신속하게 관련 기관한테 제공함으로써 이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다른 지자체와 차이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원 30여 명이 상주하며 도시의 곳곳 수많은 CCTV를 모니터링합니다. 방범용 CCTV와 버스 정보 시스템 등 2,000대가 넘는 카메라가 모두 연결돼 있고 경찰서, 소방서와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제 요원의 신속한 영상 경찰관하고 조합을 통해서 IoT의 신기술 밴드라는 GPS를 기능을 가지고 신속하게 영상을 보고 어디로 경로가 갔는지를 판단하면서 더 쉽게, 더 빨리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입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화면에 알림이 뜨고 모니터 요원이 이를 확인합니다. 여기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 사건을 바로 인지하는데요. 곧바로 무전을 취해 범인의 위치를 알리고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하게 합니다. 핸드백 내에 현금 절취 도주한 넘버 분마 지원 바랍니다. CCTV와 함께 설치된 비상벨은 바로 통합운영센터로 연결되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린 한 할머니는 비상벨 신고 덕분에 범인을 신속하게 쫓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사회 구축 솔루션의 일환으로 스마트 관제 및 영상 구속 시스템을 도입 및 활용하여 오산 시내의 절도범 범죄율 향상에 기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2018년 기준 절도범 범죄율이 전년 대비 7%, 4년간 평균 대비 4.2% 향상되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감지하고 제재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보안 서비스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람의 객체를 인식하는 기술이죠. 거기에 빅데이터의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기계가 학습을 하면서 이 딥러닝으로 이제 진화하면서 사람의 속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또한 차량이 지나갔을 때 오토 트래킹기가 30회 주민을 하면서 거기에 트럭, 버스, SUV, 심지어는 오토바이까지 인식하는 그런 기술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뿐 아니라 화재나 재난, 안전사고도 모니터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해드려서 아무래도 뿌듯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으로 첨단화된 사정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그 결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이뤄냈는데요.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5G의 영상도 여기에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틴이라는 또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출입문은 어디가 있는 거고 그 화라점이 어디인가까지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틴 시대까지 향후에 기대됩니다. 머지않아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가 도입되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가 서로 통신하며 도로 교통 관리는 더욱 첨단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도시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신도시의 컨셉들은 전부 다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는 당연히 5G 환경을 기반으로 한 IoT 환경에서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인프라를 시험해보고 그걸 표준화를 만든다면 이런 개도국의 이런 인프라 사업 때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국내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킹의 위협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죠. 보안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우리가 이루게 될 일상의 혁명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으로 정보산업과 정보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윤리와 정보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